2025년 1월 1일 새벽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8명의 목숨을 건 그 밤,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새벽, 저는 28명의 부하들과 함께 지뢰밭을 뛰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선 총성이 빗발쳤고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쫓았습니다.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는 철조망이,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단 한 장의 낡은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호, 올해 42입니다. 저는 22해를 조선인민군 장교로 살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트 장교였죠. 당에서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군인,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강원도 고성 최전방 지피 소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금강산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맑은 날이면 신선대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금강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정말 장관입니다. 그 아름다운 산을 매일 바라보면서 저는 총을 들고 남쪽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지키는 게 조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지피에는 28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부 6, 병사 22. 최전방이라 다들 정예병이라고 불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은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루 배급이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 직후에 겪었던 그 배고픔 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했죠. 솔직히 그게 북에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2024년 12월의 배급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쌀은 간부들이 다 빼돌리고 병사들에겐 썩은 옥수수와 얼은 감자만 돌아왔습니다. 국의 건더기라곤 시래기 몇 가닥, 그마저도 모래가 씹혔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소리가 막사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막내 진우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19살 갓 입대한 애였어요. 청진 출신이라 저와 고향이 같았습니다. 눈이 크고 순해서 저는 그 애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우리 딸 은별이가 14인데 오빠가 있었으면 진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12월 초 어느 날 진우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청진에서 어머니가 오신 거였어요. 왕복 이틀 거리를 걸어서 면회 마치고 돌아온 진우 얼굴이 그날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더라고요. 진우야, 무슨 일 있었냐? 제가 물었더니 그 애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소대장 동지, 집에 먹을 게 없대요. 어머니가 나무 껍질 삶아 드신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라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나 듣던 얘기가 2024년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이 셋인데 막내가 8살이거든요.
그 애가 맨날 배고프다고 운대요. 어머니가 자기 밥 덜어서 애들 주시고 본인은 풀죽만 드시고 그러다 쓰러지셨대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살았는데 지금도 제대로 못 일어나신대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9살, 아직 애티도 못 벗은 청년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어머니는 50도 안 된 나이인데 면회 왔을 때 보니까 이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잇몸이 상한 거죠. 그 어머니가 아들 면회 온다고 어디서 구했는지 삶은 달걀 2개를 가져왔는데 진우가 그걸 도로 어머니 보따리에 넣어드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더 필요하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점호 중이었어요. 구령 맞춰 서 있던 진우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영양실조로 기절한 겁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 애를 안아들었는데 어찌나 가볍던지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정신 차려. 의무병이 달려왔지만 약이 있어야죠. 포도당 주사 한 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배급인 죽 한 그릇을 진우 입에 떠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죽을 먹이면서 진우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어르신들 세대시니까 아시겠지만 6.25 때 북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17에 총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겨우 살아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전쟁 얘기를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군사대학 입학할 때 말씀하셨어요. 철호야, 조국을 지켜라.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22해를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조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20도 안 된 청년들을 굶겨 죽이고 있잖아요. 진우 얼굴에서 문득 젊은 날의 아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넘었는데 그 상자만은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군번줄, 훈장, 그리고 낡은 사진들.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데 옆에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두 청년. 그런데 옆에 남자는 군복이 달랐습니다. 북쪽 군복이 아니었어요. 10살 때 이 사진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여쭤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진을 확 뺐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철호야, 내 삼촌이다. 아버지 친동생인데 남쪽에 있어. 6.25 때 헤어졌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철호야,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남쪽에 가족 있다는 거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끝이야. 저는 그 후로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을 다시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삼촌은 살아계실까? 남쪽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는 평생 동생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진우가 쓰러지던 모습과 아버지의 눈물이 겹쳐졌습니다. 이 나라가 형제를 갈라놓고 젊은이들을 굶겨 죽이고 도대체 내가 22년 동안 뭘 지킨 거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막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김철호 대위 동지, 보위부에서 급히 출두하라는 명령입니다. 보위부. 그 세 글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 호출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보위부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것 같았지만 제 속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보위부 장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김철호 대위 동지, 앉으시오. 저는 딱딱하게 굳은 채로 앉았습니다. 동무소대에 사상적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 혹시 진우?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더듬거리는데 장교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탁 하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작고 검은 물건,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장교의 눈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건 최민수 중사 것이다.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아니면 외부 뉴스, 들키면 총살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른다고 잡아떼야 하나? 아니면 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장교의 차가운 눈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USB가 누구 것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보위부 장교의 차가운 눈이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 USB. 저건 분명 최민수 중사 것이었습니다. 통신병 출신의 기계를 잘 다루는 녀석이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몰래 외부 자료를 모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도 눈치는 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들킬 줄은. 김철호 대위 동지, 대답하시오. 이게 뭔지 아시오? 장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수색해서 민수한테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민수는 끝입니다. 총살이에요. 그리고 저도 관리 책임으로 처벌받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수를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추위에 떨던 부하를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장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했소? 그 USB는 제 것입니다. 수색 중에 발견한 건데 내용물 확인 후 보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를 지키려면 이 수밖에 없었어요.
장교가 저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고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토? 예, 동지. 또다시 긴 침묵. 장교가 USB를 집어들더니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줬소. 일단 돌아가시오. 하지만 김철호 대위 동지. 예. 앞으로 소대 관리 똑바로 하시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대위 동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도망치듯 보이부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오히려 그게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았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민수를 만나야 했어요. 막사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최민수 중사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봐.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35살, 저보다 7살 어린 녀석인데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았어요. 통신 장비 고치는 건 소대에서 민수가 최고였습니다. 막사 뒤편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대장 동지,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민수의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소대장 동지. USB. 네 거 맞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답이 나왔어요. 그게 보이부에서 나한테 들이밀었어. 네가 뭘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마터면 우리 둘 다 총살당할 뻔했어. 이 멍청한 놈아. 민수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 동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시끄러. 내가 내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넘어간 거야. 근데 민수야. 저는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남조선 거요. 뭐? 남조선 드라마하고.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 탈북자 인터뷰요. 뉴스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 그걸 갖고 있다는 건 사형감이에요. 아니,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일이었습니다. 미친놈. 그런 걸 왜 갖고 있어? 궁금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소대장 동지,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아들이 평양에 있어요. 그 애가 올해 6살인데 저는 그 애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굶주림? 공포? 평생 숨죽이고 사는 삶?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에서는요, 애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요. 공짜로요. 고기 반찬도 나온대요. 우리 아들은 고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대장 동지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민족인데 왜 저쪽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건지. 그날 밤 저는 민수의 막사로 갔습니다. 민수야, 소대장 동지,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저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나도 좀 보여줘. 민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그 USB 말이야. 보이부에서 압수한 건 미끼로 넣어둔 거지. 진짜는 따로 있잖아.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침상 밑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USB가 하나 더 있었어요. 들키면 저희 둘 다 끝입니다. 알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민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은 휴대용 영상기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남조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건 뉴스였습니다. 남조선 앵커가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최전방 경계 병사 3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3명의 젊은 군인이 나왔습니다. 저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지피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부대 병사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연합훈련 때 얼굴 본 적이 있었어요. 탈북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소대장 동지, 이것 좀 보십시오. 민수가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였어요. 40대 남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중자까지 진급한 군인이었습니다. 20년을 조국을 위해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킨 건 조국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왕조였다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살았는데 정작 그 조국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걸.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걸. 화면 속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영상이 끝나고 저와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온 건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화면 속에서 백발의 노인 2명이 서로를 껴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동생아, 동생아, 살아있었구나. 60년 만에 재회라고 했습니다. 6.25 때 헤어져서 한 번도 못 만나다가 늙어서야 다시 만난 형제.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도 저랬을 거예요. 만날 수만 있었다면 저렇게 껴안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동생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70년을 그리워하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소대장 동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우십니까?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버지도 남쪽에 동생이 있었어. 예, 6.25 때 헤어졌대. 평생 비밀로 하셨어. 남쪽에 가족 있다는 거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끝이니까.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동생 이름을 부르셨어.
영우야, 영우야. 그러시다가 가셨어.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와 민수는 화들짝 놀라 영상기기를 끄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부소대장 박영수 상사였습니다. 소대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수는 저보다 4살 아래 38살이었어요.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인 녀석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보위부에 보고하면 영수야, 이건 지금 뭘 보신 겁니까?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남조선 방송이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들킨 마당에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대장님이 왜 그런 걸? 영수야. 저는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판단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그 눈을 마주 봤어요. 1분이 지났을까? 2분이 지났을까? 영수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한번 봅시다. 그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가 다시 영상기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나란히 앉아 화면을 봤어요.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도 보면서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진짜입니까? 진짜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있었잖아. 몇 년에 한 번씩 60년 만에 만났다고요? 응. 6.25 때 헤어진 형제래. 영수가 한참 화면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저희 할아버지도요. 응? 원래 남쪽 분이셨대요. 6.25 때 북으로 끌려오셨다고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영수도 같은 아픔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 얘기를 하셨대요. 전라도 어느 마을, 거기 냇가에서 물고기 잡던 얘기, 어머니가 해주신 비빔밥 얘기.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일되면 그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세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산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예, 소대장님. 만약의 말이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만약에 남쪽으로 갈 수 있다면? 영수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소대장님, 설마. 지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막사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강원도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부하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쌤만 아는 거야. 만약 신고하고 싶으면 해도 돼. 원망 안 할게. 또다시 침묵. 그리고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대장님,
저도 같은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바깥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금강산 너머 남쪽 하늘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지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었어요. 그저 만약에라는 말만 나눴을 뿐이었죠.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탈북이라니. 실패하면 총살, 성공해도 가족들은 수용소행.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소대를 지휘했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런데 12월 20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 소대원 집합, 인근 부대 공개처형 참관. 공개처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병사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북에서 공개처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저는 28명을 이끌고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임시로 만든 광장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지피 소대들도 다 끌려온 거였어요. 광장 한가운데 기둥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3명의 군인이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가운데 묶인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김영진 중이. 저보다 5살 아래 후배였습니다. 군사대학 후배라 예전에 몇 번 술도 같이 먹은 사이였어요. 성격 좋고 부하들한테 인기 많던 녀석이었는데 처형 죄목을 낭독하겠다. 보위부 장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조국과 당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하려 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반역 행위로 총살에 처한다. 탈북 시도. 그것도 미수. 영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심하게 맞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진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형, 이렇게 살면 안 돼. 조준.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3사람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진우였어요. 진우가 몸을 숙이고 토하고 있었습니다. 19살 애가 사람 죽는 걸 봤으니 저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아, 너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잖아. 굶지 않고 숨죽이지 않고 살고 싶었던 거잖아. 그게 뭐가 죄야? 그게 왜 총살감이야?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영진이의 시체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 참혹한 광경을 덮으려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막사를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강산이 어둠 속에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그 너머가 남쪽입니다. 직선거리로 불과 몇 킬로미터. 그런데 그 몇 킬로미터가 지뢰밭이고 철조망이고 죽음이었어요. 소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였어요. 잠이 안 오시죠? 응. 영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도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 얼굴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예. 나 결심했어. 영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우리도 저렇게 죽을 거야.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면. 저는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서 죽자. 도망치다 죽으면 그게 낫잖아. 영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분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동혁, 최민수, 한정일. 믿을 수 있는 간부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친 소리를 할 텐데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USB 영상 얘기, 어제 공개 처형 얘기, 그리고 탈북 계획. 말을 마치고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를 미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대장님, 저 아내가 임신 8개월입니다. 알아. 그 애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 굶주리고 숨죽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정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동혁이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뭡니까? 나는 우리 간부들만 가는 게 아니라 소대 전원이 가길 원해.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8명 전원이요? 응.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28명 전원 탈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들키기 쉬운데 28명이 동시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두고 가면 연자제로 끝이에요. 가족까지 수용소행입니다. 전원이 간다. 아니면 아무도 안 간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분대장들과 함께 병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떠봤습니다. 만약 자유롭게 살 기회가 있다면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음엔 두려움, 마지막엔 희망. 놀랍게도 28명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쳤고 공개 처형 뒤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죽는다는 걸 다들 알았습니다. 12월 25일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작전명 여명. D-데이는 12월 31일 자정. 영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날입니까? 연말이라 경계가 느슨해. 남쪽 불꽃놀이 소리에 움직임이 묻혀 지도에 루트를 그렸습니다. 28명을 3개조로 나눈다. 1조는 나, 2조는 영수, 3조는 동혁이. 지피에서 철책까지 2km, 중간에 지뢰밭이 있는데 예전에 봐둔 안전 루트로 간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정일이가 물었습니다. 소대장님, 저희 마누라는요? 애가 곧 태어나는데 장마당 브로커로 빼돌릴 방법을 찾아보자.
확실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망이라도 줘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진의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순호가 미안해. 반드시 데리러 갈게. 출발 전날 밤 뒷산에 올라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삼촌이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저 남쪽 갑니다. 삼촌 찾으면 형 대신 안아드릴게요. 42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28명이 어둠 속에 모였습니다. 떨고 있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 소대장이 아니다. 형이다. 우리는 형제로서 간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동혁이, 민수, 정일이. 28개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여명 작전 시작한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영하 25도 눈보라. 시야는 50m도 안 됐어요. 최악이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를 숨겨줄 테니까. 1조는 나, 2조는 영수, 3조는 동혁이. 간격 30m. 앞사람 발자국만 밟아. 28명이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지뢰밭이었습니다. 2km의 수천 개 지뢰.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이에요. 저는 예전에 외워둔 안전 루트를 떠올렸습니다. 내 발자국만 밟아. 절대 벗어나지 마. 한 걸음씩. 눈 속에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조. 엎드려. 28명이 눈밭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순찰병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10m, 5m. 뭐야, 무슨 소리 안 났어? 바람 소리 아냐? 가자, 추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자정 무렵 남쪽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새해 불꽃놀이. 지금이다. 뛰어. 불꽃 소리에 발소리가 묻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꽝, 폭발음, 비명. 3조 병사 상철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거예요. 왼쪽 다리가 피투성이었습니다. 두고 가요. 나 두고 가. 저는 상철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닥쳐. 한 명도 안 버린다고 했잖아. 그때 북쪽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탐조등이 켜지고 총성이 시작됐어요. 총알이 귀 옆을 스쳤습니다. 뛰어. 다 뛰어. 상철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앞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철조망이다. 남측 철책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철조망까지 100m. 그런데 추격조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총성이 빗발쳤어요. 탐조등이 우리를 훑었습니다. 흩어져서 뛰어. 저는 상철이를 업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50m, 30m. 그때 영수가 멈춰 섰습니다. 소대장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 같이 가. 시간 없습니다. 영수가 추격조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어요. 추격조가 엄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영수를 두고 가는 게 죽을 것 같았지만 27명을 살려야 했어요. 철조망 앞. 동혁이가 절단기로 끊고 있었습니다. 빨리. 하나씩 넘었습니다.
20명, 23명, 25명. 진우 어디 있어? 뒤를 보니 진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저는 상처리를 내려놓고 달려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철조망을 넘었을 때 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영수였습니다. 영수야. 뛰어가려는데 동혁이가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피투성이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라고요. 형?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소대장님이라 부르던 녀석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북한군 귀순자들이다. 도와달라. 남측에서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군이 접근합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병사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이 영수를 부축해 왔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벽 1시 47분. 28명 전원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총성, 눈밭, 철조망.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였어요. 남쪽 말투. 여기가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진짜 온 거였습니다. 애들은요? 제 부하들은요? 다 살았어요. 영수 씨도 수술 잘 됐대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28명 전원. 해냈어. 며칠 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니 불빛이 반짝였어요.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저게 다 진짜야? 꿈만 같았습니다. 영수를 면회 갔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죽을 뻔했으면서 웃어? 살았잖아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막아줘서 다 살았어. 형님이 없고 뛰셨잖아요. 전 조금 도운 거예요. 총 맞고도 농담하는 녀석.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소대장님,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뭐? 브로커 통해서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대요. 탈북 알려지기 전에 숨었대요. 진우가 울었습니다. 소대장님 가족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이야. 순옥이와 은별이.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어요. 순호가 은별아. 아빠가 반드시 데려올게. 손에 아버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원 수료 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스마트폰, 24시간 편의점. 처음 편의점 갔을 때 삼각김밥만 10개 샀습니다. 지금은 통일교육원 강사로 일해요. 전국 다니며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8명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영수는 재활 끝에 걷게 됐어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합니다. 정일이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진우는 검정고시 붙고 대학 준비 중이에요. 살아있으니까요. 자유롭게. 2달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따님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열흘 뒤 인천공항.
은별이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달려와 안기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옥이도 울며 달려왔습니다. 세 식구가 공항에서 엉엉 울었어요.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지난주 고성통일 전망대에 다녀왔어요. 금강산이 보였습니다. 1년 전 넘었던 그 땅. 은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근데 너희 생각하니까 뛸 수 있었어.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통일되면 삼촌 산소 찾아갈게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이제 압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 내일을 꿈꾸는 것. 언젠가 통일되면 28명이 다시 금강산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요.